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는 매우 개인적이며 독자적인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 늙어갈 무렵 암에 걸렸다. 너무 심하게 마르고 기운 없어 해서 주변 사람이 그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리고 내일 수술한다고 칼 잡을 의사가 밤중에 그 여자의 입원실로 찾아와 말했다. 내일 어디를 잘라낼 거라고 설명했다. 그 여자가 말했다. 이왕 배를 여는데 왕창 잘라내 주시오. 나는 늘 내 창자들이 쓸데없이 긴 게 불만이었소. 내가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내장은 크로만 용인과 다름없지 않소. 나는 나의 내장을 디자인하고 싶소. 12지장에서 항문까지 직선으로 연결하고 나머지 창자들은 잘라서 버려주시오.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긴 창자 때문에 쓸데없이 섬유소를 먹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려왔소. 이왕 배를 열 거면 나를 도와주시오. 의사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했다. 칼은 내가 쥐고 어디를 잘라낼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그 여자가 말없이 생각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건가? 내 창자도 내 맘대로 못하네. 그 여자는 아주 새로운 고통과 분노를 느꼈다. 그 다음 날 밤 의사가 다시 찾아왔다. 창자는 하나도 안 잘라냈다고 말했다. 그 여자는 병에 걸린 것보다 내 몸을 내 맘대로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2년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 여자는 여전히 병원에 다니고 있다. 그냥 살아만 있을 뿐 전혀 독자적이고 개인적인 인생은 아니다. 그 여자가 쭉 써온 글을 책으로 내겠다고 준비 중이던 출판사 사람들이 찾아왔다. 책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몇 가지 제목들을 출판사 사람들이 중얼거렸다. 정신이 파도치듯이 들락거리는 중에 그 여자가 비장하게 말했다. 점선변. 이 책은 나의 전기다. 이제까지 낸 책들과는 다르다. 그 여자는 그 순간 아주 어릴 때 외할머니 방에서 본 여자들의 전기에 관한 책들이 떠올랐다. 옥단춘변, 수경 낭자변. 그 여자들과 자기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파동에 떠밀려가는 정신을 겨우 추스르면서 생각했다. 김점선의 글과 그림은 단순하고 거침이 없다. 그 사람의 삶과 생각과 느낌에는 큰 긍정적인 힘이 있다. 나 잘났다 라는 큰 소리 뒤에 작은 결핍들과 옅은 그늘과 그리움과 외로움과 스스로 부과한 엄격한 삶의 조건들과 깊은 지혜가 고여 있다고 글과 그림을 자화상으로 보여준 김선변을 김방옥 연극평론가이며 동국대 교수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 신수정은 점선의 점이 선으로 이어지며 그 모습이 뚜렷이 드러나는 것을 본다. 그의 그림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넘어 점선이라는 인간 자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이 된 것을 본다. 예술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점선은 자신의 삶이 곧 예술이라고 온통 소리친다. 그 예술은 너무나 진한 빛깔을 자아낸다. 그림으로, 글로,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으로. 그녀가 담담히 말하는 그 치열한 삶의 펼린 한 조각만으로 우리는 어안이 벙벙해지다가 황홀하게 깊은 감동에 물들기도 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용기와 당당함, 예리한 통찰력, 순수한 감성과 밀도 높은 사랑,
그 옆에서 신수정은 작아지는 느낌이라고 하며 이 책을 추천하였습니다. 김점선의 어린 시절부터 그림, 글, 사진과 그녀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삶들이 녹아있는 책입니다. 점선의 그림은 오히려 생각을 더 많이 해서 생각이 가지게 되는 해석마저 제거해야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린 그녀의 그림들은 너무나 해맑고 따뜻해서 누구나 좋아하는 색채와 그녀만의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불가사의한 세계를 그림을 통해 감동적으로 표현한 그림과 그의 사랑 가득한 삶의 전부들이 점선변의 책에 녹아 있습니다. 점선변의 꽃을 좋아한 그녀가 달맞이꽃과 무궁화꽃, 맨드라미꽃을 보며 느낀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그루의 달맞이꽃. 얼마 전까지 살던 산골짜기 마을에서 나는 산책을 많이 좋아했다. 나무며 풀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었다. 큰 물이 났을 때 겨울 축대가 무너져 내렸다. 축대 위에선 해마다 코스모스가 자랐다. 새로 축대를 쌓으면서 시멘트를 넓게 발라 코스모스 자랄 데가 없어져 버렸다. 나는 아쉬운 마음으로 그 시멘트 위에 오랫동안 멈춰 서 있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작은 싹을 그곳에서 발견했다. 그 작은 식물이 달맞이꽃인 줄 금방 알았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산책을 할 때면 꼭 그곳을 들렸다. 그리고 그 식물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면서 칭송했다. 이 험한 시멘트 바닥에서 살기 시작했고 누가 봐도 그것이 달맞이꽃인 줄 알 수 있게끔 자란 게 대견했다. 얼마쯤 지나서 근처에서 또 다른 달맞이꽃 싹이 나타났다. 나는 그 두 꽃나무를 보느라고 즐거웠다. 먼저 난 줄기는 아주 잘 자라났다. 그런 줄기를 보노라면 기운이 솟았다. 씩씩하게 보였고 나에게 교훈을 주고 격려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중 나중에 난 것은 아주 느리게 커갔다. 한여름이 되었을 때 나는 그 큰 줄기만 바라보게 되었다. 그 큰 것은 거의 내 머리에 이를 만큼 자랐고 사방으로 뻗친 힘찬 가지 끝마다 꽃봉오리들을 수없이 달고 있었다. 나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용맹스러운 영계소문 장군을 만난 것처럼 기쁘고 흐뭇했다. 여름이 깊어가자 그늘 하나 없는 축대 위에서 그 큰 줄기는 푸른 빛이 나도록 싱싱했고 불사조처럼 위엄있게 서 있었다. 나는 원시인처럼 그것을 경배했다. 큰 바람이 불었다. 그 큰 줄기가 부러졌다. 한가운데가 확실하게 꺾여 있었다. 나는 민망했다. 그걸 보는 게 부끄러웠다. 남의 좋지 않은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실례를 범한 것 같아 얼른 그곳을 떠났다. 더 이상 죄스러워서 그곳에 갈 수가 없었다. 바람이 오면 부러질 걸 모르고 그렇게 줄기를 키워가기만 한 것을 거침없이 칭송만 해대던 내가 공범자 같았다. 산책할 때 나는 차츰 그쪽을 피해갔다. 이제 그곳을 떠나 아파트로 이사해 온 나는 얼마 전 조심스런 마음으로 몰래 그곳을 갔다. 그 큰 줄기는 짧은 밑동만 남긴 채 앙상하게 말라 죽어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또 하나의 달맞이꽃 그루가 환한 레몬 노랑빛 꽃을 가지마다 매단 채 조용히 서 있었다. 끝이 조금씩 붉게 물들었던 잎사귀는 시들었지만 작은 나무는 따스한 겨울 햇살 속에서 나를 보며 웃어주었다. 나도 아주 작게 따라 웃었다.
무궁화만큼만. 어렸을 때 나는 세련된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많이 접했다. 어느 날 그들 중에서 누군가가 무궁화 꽃에 대해서 말했다. 촌스럽고 싫다고 말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맞장구를 쳤다. 나는 말없이 선 채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부터 줄곧 무궁화 꽃에 대해 생각해왔다. 이 꽃의 어떤 특징이 촌스러울까? 촌스럽다는 말은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말일까? 그리고 조상들 중 누군가는 왜 이 꽃을 사랑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꽃을 자손들에게 기억시키려고 애썼을까? 무슨 교훈이 이 꽃에 숨겨져 있을까? 다 자라서 어른이 된 나는 마당이 넓은 집에서 살았다. 그 마당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많이 서 있었다. 살구나무, 라일락, 대추나무, 앵두나무, 주목들 외에도 수많은 종류가 자라고 있었다. 그 중에는 무궁화 나무도 5그루나 서 있었다. 나는 수많은 식물들을 돌보며 살았다. 몹시 덥고 가물 때는 땅속 깊숙이 흐르는 지하수를 뽑아 올려 아침 저녁으로 그들을 씻어주었다. 그러면서 여러 나무들 사이에 무심한 듯 서 있는 무궁화 나무를 한참 동안이나 손 놓고 바라보았다. 나는 아주 긴 시간을 들여 천천히 무궁화 나무를 관찰하고 체험하기로 했다. 막 여름이 시작되려던 어느 날 나는 벌레가 먹어 무궁화 나무 잎사귀에 생긴 구멍을 보았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며칠이 지나서 구멍 근처에서 잎사귀를 갉아먹고 있는 벌레 한 마리를 보았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차츰 벌레들이 많아지고 나뭇잎은 구멍만 나는 게 아니라 잎줄기만 남기고 통째로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나는 이전과 똑같은 생활을 계속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물로 그들의 전신을 씻겨내고 근처에 난 잡초들을 뽑아주는 일 정도가 그들을 보살피는 전부였다. 나는 약을 쓰지 않았다. 벌레도 죽이지 않았다. 아름다운 호랑나비도 징그러운 벌레에서 나온다. 내 눈으로는 나비벌레와 나방벌레를 구별할 수도 없다. 잘 알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죽이지 않는다. 숲이나 생명을 다스리는 것은 하느님이지 내가 아니다. 내 마당 안의 벌레들도 내 것이 아니다. 벌레들은 무럭무럭 자라났고 강력하게 번식해갔다. 무궁화 나무 잎사귀들은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나무에도 생명력이라는 힘이 있다. 나무도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사람이 나무 편을 들어서 벌레를 죽여주는 것은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벌레는 오로지 무궁화 잎만 먹었다. 곁에 서 있는 나무에도 마당의 다른 편에 서 있는 나무에도 벌레들은 없었다. 단지 무궁화 나무만 먹히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물을 주었다. 그 무렵 산 너머에서 최루가스가 바람에 실려왔다. 나라가 망하려는 징조로 무궁화 나무가 먹히고 있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잡초만 뽑고 물만 주었다.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나무는 죽어 마땅하고 사람도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우주의 질서라고 생각했다. 벌레는 송충이 같이 생겼다. 벌레는 꼭 송충이 모양인데 크기만 다르다. 송충이 한 마리가 이 벌레 5마리 정도의 크기였다. 몸놀림은 꼭 송충이다. 그런데 무궁화 잎만 먹는다. 드디어 무궁화 5그루의 잎이 모두 없어졌다. 그 대신 벌레들이 가득 붙어 있다. 초여름에 혼자서 잎도 없이 서 있었다. 그래도
환하게 드러난 줄기나 장가지들의 색깔이 겨울과는 달랐다. 겨울에는 거무스런 회색으로 죽은 듯한 질감인데 지금은 흰 빛을 더 많이 띤 밝은 회색에다 연두빛 기운이 감도는 듯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매일 무궁화 나무에 물을 주었다. 나는 아무에게도 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나는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았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나무들을 보러 마당에 나왔다. 벌레들도 더 먹을 잎이 없어서 배가 고픈지 기운이 없어 보였다. 차츰 땅으로 떨어졌는지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주 없어져 버렸다. 무궁화 나무는 완전히 벗은 상태가 되었다. 하늘 속의 모든 가지를 뚜렷이 드러내고 서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뭇가지 끝의 연두색이 짙어진다 싶더니 싹이 텄다. 잎들이 죽어가던 속도보다 더 빨리 피어났다. 그래도 나는 아무 말도 않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었다. 무궁화 나무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해 여름에는 한 열흘쯤 꽃이 더디게 핀 것 말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 무궁화 나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도 어느새 몇 년이 흘렀다. 차츰 무궁화 나무가 사람처럼 여겨졌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감동을 무궁화 나무에게서 체험하고 싶어 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당으로 나왔다. 그리고 무궁화 나무를 쳐다보았다. 밤새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았다. 충분히 잠을 잔 편안한 눈과 몸으로 새벽 안개 속에 서 있는 무궁화 나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외출하고 돌아와서도 맨 먼저 무궁화 나무를 쳐다보았다. 채 대문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무궁화 나무부터 보았다. 담 너머로 들여다보았다. 바깥바람을 쐰 눈으로는 무궁화 나무가 어떻게 보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쳐다보았다. 낯선 사람의 눈에는 무궁화 나무가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면서 멀리 떨어진 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길에서 흘끔 무궁화 나무를 쳐다보았다. 걸으면서 재빨리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렸다. 멈춰서서 눈을 감고 그 느낌과 잔상을 음미했다. 어떤 날은 아주 밝은 한낮에 무궁화 나무 가까이로 다가가서 활짝 핀 무궁화 꽃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한참 보다가 두 눈의 조리개를 크게 활짝 열었다. 또 갑작스럽게 닫았다. 여러 번 그렇게 하면서 무궁화 꽃 속을 들여다보았다. 깊은 밤중의 무궁화 나무 덩어리에는 야광 페인트처럼 빛나는 부분이 있다. 다물어서 길쭉해진 꽃들이 어둠을 배경으로 짧은 붓자국의 흔적으로 나타난다. 새벽빛이 퍼질 때 어제의 꽃들은 아직도 싱싱한 상태로 수북이 땅에 떨어져 쌓여 있다. 어둠 속에서 굳게 닫힌 모습 그대로 돌돌 말린 채 떨어져 있다. 오늘의 꽃들이 나뭇가지에 가득히 붙어 있다. 밝아오는 빛을 향해 천천히 꽃잎을 열면서 나무 가득히 붙어 있다. 꽃들은 어떤 시간에 땅으로 내려올까? 그제의 꽃 위로 어제의 꽃이 소리 없이 떨어져 쌓이고 매일매일 이렇게 꽃들이 쏟아져 내리고 또 소리 없이 빛을 향해 열리고 있다. 여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저녁 무렵에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온 천지가 물에 젖어 윤기 있게 부풀어 있었다. 충전된 생명력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때 나는 마당 안을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었다. 젖은 잔디를 밟으며 무심히 걷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습관처럼 고개를 들어 무궁화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물기로 가득 찬 하늘 속에 싱싱한 꽃을 가득 매달고 서 있는 커다란 무궁화 나무를 갑작스럽게 본 그 순간
내 숨이 멎었다. 내 눈 속에서는 화면이 정지되고 내 머릿속 두꺼운 머리뼈 속에서는 갑작스런 움직임이 생겼다. 어떤 세포층이 지진을 일으키듯이 일어나고 커다란 틈새로 벌어졌다. 그 사이로 수십 년간 품어오던 질문의 해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흘렀다.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조상들이 내게 주려고 한 것, 이 꽃을 통해서 내게 전달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것이다. 싱싱하고 건강한 아름다움, 숨겨진 듯해 얼핏 눈에 띄지 않는 모습,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했다. 여자들은 모름지기 무궁화 꽃만큼만 아름다울 것이며 사랑은 무궁화 꽃처럼 드러나지 않을 만큼 애정이 깃들인 오랜 눈길 속에서만 비로소 아름답게 나타난다. 무궁화는 촌스러운 꽃이다. 건강하고 튼튼한 꽃나무다. 무궁화 꽃은 촌 여자처럼 아름답다. 제 할 일 다 하면서 바쁘게 살다가 얼핏 모양 낸 그런 여자처럼 쬐끔만 아름다운 꽃이다. 본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가려져서 조금만 보이는 듯한 그런 꽃이다. 그 가려진 것을 치우고 싶게 만드는 그런 꽃이다. 언젠가 더욱 아름다워질 것만 같은 그런 꽃이다. 무궁화 꽃에는 절제 속에 가득한 힘, 숨겨진 힘, 절제와 질서와 힘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듯한 이상한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 그때 그런 아름다움이 빗물에 젖은 커다란 무궁화 나무 전체에 퍼져 있었다. 맨드라미. 울타리가 없는 맨 땅에 아무렇게나 맨드라미가 피어 있다. 삼천리 방방곡곡 맨드라미가 없는 마을을 본 적이 없다. 어딜 가도 아무데나 한 구석에 피어 있다. 맨드라미는 지키는 사람도 없다. 꺾어서 한참 들고 다녀도 시들지 않는다. 주머니 속에 손수건처럼 구겨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들고 다녀도 아무렇지 않다. 생생한 상태나 시든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다. 맨드라미는 그냥 거기 서 있다. 해마다 일부러 씨를 뿌리지 않아도 그냥 거기에 또다시 나곤 한다. 새들도 짐승들도 맨드라미를 뜯어먹지 않는다. 질기고 튼튼하고 씩씩하다. 양탄자감이나 두꺼운 오복감으로 쓸 만큼 두둑하고 따뜻해 보인다. 맨드라미는 향기도 없다. 그래서 그런지 맨드라미로 술 담그거나 전을 부치거나 떡을 찌는 사람도 없다. 맨드라미는 유행가 가사에도 없고 유명한 시인도 예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무슨 꽃을 제일 좋아합니까? 하고 물으면 맨드라미 하고 소리치는 사람은 지구상의 역사상에 한 명도 없었다. 맨드라미표 청바지도 없다. 그런 이름의 레스토랑도 없다. 맨드라미는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다. 걱정하고 빌어주고 버팀대를 세워주는 사람도 없다. 닭벼슬은 움직이는 닭머리 꼭대기에 붙어 있어서 나는 만질 수가 없다. 맨드라미는 하루 종일 한 곳에 서 있기 때문에 여름부터 가을 끝까지 오래오래 거기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때나 그 꼭대기를 슬슬 문지르면서 논다. 꽃을 이렇게 편하게 주물러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도 안 해도 맨드라미는 전혀 상처 입지 않고 거기 서 있다. 맨드라미는 참 이상하다. 그런데 나는 맨드라미를 아무리 그려도 더 그리고 싶다. 점선변. 장엄하게 죽기 위해서 이런 제목의 글을 쓴다. 그녀는 죽어가는 남편을 위해 신동아에다 황홀이라는 글을 썼다. 죽어가는 그를
내 필력을 다해 장엄하게 묘사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글읽기로 그 글을 읽었다. 그는 장엄하게 죽었다. 나는 내가 태어나서 그에게 행한 그 어떤 일보다도 그 글을 그렇게 발표해서 죽어가는 그의 의식에 울타리를 쳐준 일이 제일 훌륭한 일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책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다. 황홀 중 일부입니다. 그가 앉은 의자도 아름답다. 그가 쓰는 칫솔도 역사적인 기념물처럼 소중하다. 그가 쓰고 버린 휴지 조각도 버릴 수 없이 애틋하다. 지난날의 끔찍스럽던 부부싸움도 서운함도 그와 관련되기만 하면 모든 게 찬란히 빛나면서 커다란 화면 속에 비치는 애잔한 색조로 다가왔다. 모두 잠든 고요한 밤에도 빛이 꽉 찬 정오의 정막 속에서도 그 커다란 화면에는 쉴 새 없이 새로운 영상들이 나타났고 내 눈에서는 굵고 더운 물줄기가 흘러내렸다. 나는 무언가를 많이 읽어대는 사람이었다. 그림 그리는 시간만큼 읽어내는 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암이라는 화두가 우리의 생활 속에 던져지고부터 나는 읽기를 그쳤다. 읽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읽는다는 건 외부의 자극을 내 골 속에 넣는 행위인데 이제 외부로부터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았다. 내부가 팽창해서 스스로 넘쳐 흘렀다. 내부로부터, 생각으로부터, 기억과 유추가 넘쳐나는 흐름이 하도 빠르고 찬란해서 나는 그저 멍하니 있기만 하면 됐다. 남편은 표준 치료를 시작했다. 이미 수술 기회는 놓쳤으므로 방사선을 쬐고 항암 주사를 맞았다. 퇴원에서는 안 아픈 오른쪽 팔로 차를 운전해 매일 병원에 다녔다. 그런 때도 모든 게 아름다웠다. 지나치게 아름다웠다. 올림픽대교 위에서 바라보는 한강물도 그 위에 푸른 하늘도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한 팔로 운전하는 나의 남편도 신화 속의 존재처럼 감상의 대상이었다. 누구의 삶을 본다는 것은 나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더 빛이 되게 하고 아름다운 색으로 입히기 위해 우리는 책을 보고 그림을 보고 여행을 가고 산책을 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옵니다. 그 담은 찬란한 아름다움을 지금 이곳에서 풀어놓고 그것을 웃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 어떤 것도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점선견의 점선은 그 자신을 바라보며 황홀했던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녀의 글과 그림에서 저의 유년부터 오늘까지의 저를 만나봅니다. 유년의 뜰과 지금의 뜰은 마음에서 만납니다. 김점선의 아름다운 삶의 뜰에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의 뜰을 거닐며 나의 황홀했던 시간을 만나는 산책의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우리의 주파수는 우리의 삶의 뜰에서 만나는 황홀한 감동과 사랑, 기쁨, 풍요, 행복, 자유, 감사, 평화입니다.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